거짓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국회 진입은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권태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12.3 내란 이후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입니다. 우려했던 그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 상황은 없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이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차벽을 세워놓긴 했지만 경찰이 들어갔을 때 차 키가 차벽 버스에 꽂혀 있었고, 그래서 쉽게 차를 빼서 쉽게 진입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끌게 된 것은 마지막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를 하겠다, 경호 차량을 타고 가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공수처는 자진 출두가 안 된다, 이건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저희가 온 것입니다 라는 것과, 호송 차량을 타고 가야 됩니다 라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측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체포영장 집행이고, 다만 경호 차량을 타고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가는 것으로 일종의 절충을 한 셈입니다. 자진 출두는 이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임의로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실랑이를 좀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3가지 메시지를 3가지 방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 그 연초에 만년필로 직접 작성했다는 메시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 내용이 또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인데 대략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걸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해보자면, 첫째, 어제 출두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에 응한 거다. 공수처의 이 영장과 이 모든 수사는 불법이지만 내가 거기에 응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건 자진 출석이 아니고요. 자진 출석이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걸 자진 출석이라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 윤곽근 변호사가 말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경호처 차장의 지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으라는 지시를 계속 내려왔고, 이를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한 겁니다. 이걸 막을 명분이 없는 것이고 불법이었고, 그런데 마치 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내가 나가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 찾아온 윤상현 의원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얘기한 것은, 계엄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즉 계엄을 한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라는 그 주장을 이 3가지 이 메시지에서 다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이 계속해서 이제 그 탄핵을 하거나 이제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이 야당의 횡포라는 것이고, 2번째 국가 위기 상황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이 국제연대를 한다. 국제연대를 어느 쪽 국제와 연대를 하느냐라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해서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이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고, 부정선거는 사실 이 내란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가 주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주로 2020년 총선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한 선거입니다. 그 이후로 부정선거론이 많이 퍼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는 2024년 총선입니다. 거기서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죠. 그 이유는 사실상은 윤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일으켰고, 그래서 계엄했을 때 제일 먼저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낸 곳이 이 중앙선관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에서의 일종의 논리 구성입니다. 즉,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국정원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증거를 캐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임의적인 압수수색과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논리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우 세력, 한남동의 시위대, 정광훈 목사, 이른바 이제 자유통일당 세력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중공이라고 표현하죠. 중공과 연대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건데, 어저께 이야기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암호가 1, 2, 3, 4, 5다. 중앙선관위에서 일부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제 암호에 조금 이제 그 허점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다 정비를 했다라는 건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암호를 썼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썼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윤 대통령의 어제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이제 이것은 그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가 1, 2, 3, 4, 5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과 연계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논리 구조도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1, 2, 3, 4, 5는 우리나라의 119 같은 번호입니다. 이제 국민 고충 처리 번호. 이제 국민들이 일단 신문고처럼 그런 걸 정부에다가 알리고 싶을 때 그 1, 2, 3, 4, 5라는 그 번호를 쓴다고 합니다. 그 번호를 하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막 논리 구성을 맞추는 건데, 이것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인데,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 윤 대통령이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극우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내 주장이 맞지 않냐, 우리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라고 또 열심히 떠들겠죠. 그리고 시위대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힘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극우 시위대와 윤 대통령이 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제 같이 자신을 지켜줄 세력은 거기밖에 없다고 보고 거기하고 연계를 맺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후에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로운 지점을 정치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이 낸 답변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고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 파면이라든지 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IMF 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중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바보 전략입니다. 바보가 되더라도 사법 처리를 피하겠다는 전략을 변호인단의 논리 구성입니다. 대통령 몰랐다. 대통령 이런 건 사실 정확하게 잘 몰랐다. 설령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헌법재판소의 사법 탄핵 심판에 대한 변호인단의 주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전략도 전략이지만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변호인단 전략을 쓰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헌재 답변서에 보면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1호입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계엄에 헌법이 명시한 계엄 상황에도 국회 활동은 입법부의 활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1호에 썼고 그리고 군대를 국회 활동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위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 포고령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전에 국회 해상권이 대통령에게 있을 때 그때 과거 그거를 그대로 필사했는데 잘못한 거다. 내가 문구를 조금 일부 고치기는 했지만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그 잘못된 거를 내가 바로잡지 못했다. 이게 언론사로 비유하자면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고 데스크가 데스킹 과정에서 그걸 미처 잘 못 봤다. 그래서 간과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 수괴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실수한 것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죠. 보수로서.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의 그 공소장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부터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때 당시에는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였죠. 이미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서 계엄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고령은 내가 아니라 김용현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겁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헌재라든지 또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헌재 재판소에 답변을 낸 거 보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는 중국과 연계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남 탓을 했죠.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 군 장성들의 말이죠. 그건 다 허구다. 그러면 대통령과 군 장성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 장성들 그리고 경찰청장의 말은 거의 일치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아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저께 헌재 낸 답변서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거는 국회 진입은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 앞뒤가 도무지 안 맞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그리고 경찰이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들이 흥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군중들을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국회로 결집시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군경이 이게 질서 유지를 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리창을 깨면 어떻게 흥분했던 군중이 진정을 하게 되나요? 겁을 먹고 진정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때 군이 유리창을 깰 때 거기에는 군중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이제 국회 직원들만 있었던 거고 뭐 너무나 궤변이라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공수처 수사가 이제 진행됐습니다. 어제. 공수처 수사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진행됐는데 공수처가 질문한 질문지 분량이 A4 용지 200쪽이 됩니다. 질문이 200개가 아니라 질문 용지가 200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영상 녹화는 거부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묻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그냥 아무런 언급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공수처 수사는 자신이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논리 구조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변명이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법원에서 저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자기가 자기 말이 모순에 처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수사 대상과의 말에서 이제 뭐 대지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수사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자신한테 불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를 할 때 피의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상황을 가만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주변 수사와 주변 압박, 뭐 가족이라든지 뭐 친한 인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털어놓게 하는 뭐 그런 전략도 많이 썼을 것이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마 공수처는 진행된 질문지에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구속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 후에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은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내일 금요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이 10일 동안 수사를 계속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그 10일 동안에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변호인을 통해서도 또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10일 동안 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 넘기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이 절차가 진행되고 아마 윤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이 지금 이제 헌재 답변서 내용이라든지 국민에 내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극우 지지 세력들에도 호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공수처 수사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확인되고 규명되어야 될 거는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부터 결심했나? 그 윤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정부기관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부정선거는 2024년 4월에 선거가 있었죠. 그러면 선거 시점인 지난해 4월 선거 이후부터 한 게 된 건지. 근데 선거 이전에도 사석에서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장관, 그때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여인영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죠. 자신이 무릎을 꿇고 꿇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정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난해 3, 4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1년 전부터 거의 1년 전부터 계엄을 마음 먹었던 건지, 그리고 뭐 그 이전부터도 원래 윤 대통령은 계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말을 들어보면. 그러나 그때는 뭐 그냥 대통령이 답답해서 하는 소린가 보다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그러니까 계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지 그것이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 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이런 걸 뭐 포고령을 뺏겼다고 하는데, 그 포고령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의사들에 대해서 그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은 전공의들은 처단한다. 그건 누가 넣은 건지, 그걸 뭐 그 국방장관인 군인이 그 의사 파업 의사들의 복귀 명령을 응하지 않은 거 그것까지 한 건지, 그 윤 대통령의 발언 같은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나서, 어쨌든 윤 대통령 얘기 얼마나 관련했는지, 그리고 이제 국회 봉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거는 누가 아이디어고 누가 생각한 건지, 지금 현재 이 계엄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거고 가장 핵심은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가 계엄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시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이것이 아마 이번 그 12.3 내란의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외에 뭐 장악을 지시한 10곳, 지금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여론조사꽃 뭐 이런 곳들인데, 이 장악을 지시한 10곳은 어디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을 지시했고 그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문건을 폐기했고 10곳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알 거 아닙니까? 그 10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체포 정치인 명단을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받았는데, 이게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이죠. 그 명단은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거는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거는 뭐 5곳인데, 한겨레, 경향, MBC 등 5곳인데, 여기 언론사 단전 단수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지시한 거죠. 그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지시를 누구한테 받은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 혐의가 들어가냐 마냐인데, 외환 혐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이 수사에서 규명해야 될 부분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사격, 그리고 평양 무인기 침투, 이런 것이 비상계엄을 촉발하기 위해서 북한의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었는 건지, 아마 부인할 겁니다. 아마 부인할 텐데,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궤도에 올라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내란 법상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에
체포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10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아마 구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법 절차 수사가 계속 진행돼서 구속자는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앞으로 이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서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정치 일정이라든지 권한 대행과 정부는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탄핵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이건 불법이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아마 조금씩 입장을 바꾸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극우라든지 적극 지지층에 통해서야지 경선이라든지 내부 선거에서, 당내 내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계속 옹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국민의힘은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영남이라든지 이게 보수 쪽에 더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이제 극우 세력을 향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지만, 그것은 점점 소수화가 될 것이고, 되어야 국민의힘에 그나마 그 대중정당으로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그렇게 전망은 그렇게 밝진 않은데, 뭐 국민의힘도 최소한 상식을 회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 내란 이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그 극렬한 극우 지지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이 국민 여론이 양분됐다, 쪼개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균등화시켜서 양비론적으로 이걸 다루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내란마저도, 이게 비상계엄 선포 내란마저도 양비론적으로 내란을 할 수도 있고 내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논리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보수 진보의 차원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차원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란을 옹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잘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우리 사회 뭐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민주사회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박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제도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정당이 그것을 의지해서 그들과 연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108명의 의원을 지닌 정당이고 아주 거대 정당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당은 상식과 합리화, 그리고 일반의 사고와 생각에 머물러야 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너무나 오른쪽으로 극우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직 대통령 체포에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나라 망신이니 뭐 무슨 남미의 깽단을 체포하는 것 같다느니 그런 주장들을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에서 펴고 있는데 오히려 외신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적 제도가 이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현직 대통령은 다른 형법상은 소추되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이든 예외입니다. 그래서 내란을 저질렀을 때 이것은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어제 유혈 충돌 없이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지 만약에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에 진행돼서 잘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쿠데타는 내란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직 대통령이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놀란 거는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과거 7, 80년대에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벌어졌던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에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 절차나 과정이 비록 43일이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그 내란 피의자 우두머리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그 과정과 결과라고 보고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외신에서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체포가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관저에 머물러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스꽝스럽고 외국의 시선만으로 다 시선을 너무 그렇게 많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잘 됐던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나머지 남은 과정, 헌법의 그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들도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 정비가 돼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